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오늘 출근길 어떠신지요? 저녁에 있는 삶을 향해 출발하는 새아침의 발걸음은 아마 가벼울 겁니다. 연간 근로시간 2069시간,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OECD 평균보다 연간 38일이나 일을 더하는 나라. 그럼에도 노동 생산성은 바닥권인 나라. 우리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현 주소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이 같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주 52시간 근로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에 노동계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을 합해서 최대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워라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균형 있게 맞춰가는 저녁이 있는 삶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까요? 기대만큼 우려도 많습니다. 또 시행 직전 내려진 6개월 처벌 유예, 탄력 근로제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 당장 어디까지가 근로시간 범위에 포함되는 건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주 52시간 시행과 관련해 궁금한 점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비 내리는 월요일입니다. 잠시 뒤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태풍 북상 중이라는데 이 소식 먼저 알아볼까요? 예, 이 피해가 좀 의외로 심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장마 전선 더하기 태풍 브라삐룬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브라삐룬은 어느 나라 네이밍이에요? 뭐 필리핀?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아직 뭐 본격적으로 지금 뭐 영향권에 든 것도 아닌데. 네네. 어찌됐건 뭐 꽤 지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폭우가 내렸고, 보니까 전남 지역이 특히 좀 많이 왔네요. 그러니까 보성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뭐 최고 90mm가 쏟아지기도 했고. 많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이 정도면. 네네. 이제 일부 공항 같은 경우에는 항공편이 취소되기도 하고 여객선이 운행 통제되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예, 지금 브라삐룬이 경로가 지금 그러니까 내륙으로 지금 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지금 관측입니다. 사실 뭐 이 태풍 경로는 예상을 못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뭐 남해안을 걸쳐서 지금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일단 예상은 됩니다만. 네네.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굉장히 수증기를 좀 많이 안고 있대요. 그래서 이 비가 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 네네. 그러니까 3일까지 최대 300mm 지금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 그 남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 이번에는 전남 지역이 아니고 경남 지역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좀 대비를 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브라삐룬은 보니까 필리핀이 아니라 태국에서 제출한 거라고 하네요. 네. 아로나라는 비를 관장하는 태국의 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판문점의 북미 실무 협상이 이제 재개가 됐어요. 네. 왜 만났을까요? 이제 폼페이오 평양 가기 전에 한번 또 보자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6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북한을 이제 방북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하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제 또 어제 만난 겁니다. 판문점에서. 이 성김 이 대사는 보직을 아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보직 변경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럼 뭘 논의했을까인데 비핵화 로드맵 부분을 좀 논의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을 이제 조기에 폐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눴을 것 같은데. 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야기하는 게 조금 눈길을 끕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1년 이내에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 조만간 북측과 논의할 것으로 확신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시한이 이제 1년. 을 대강 이제 염두에 지금 두고 지금 북한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네.
남북 관계가 지금 조금씩 지금 확장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도 이제 개보수 공사를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공사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26명 정도 우리 측 공사 인력이 이 출퇴근 방식으로 당분간은 이제 그 남북 교류 협력 협의회 사무소와 직원 숙소, 종합지원센터 이런 쪽을 이제 방문해서 개보수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한다 그러고. 이게 개성공단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현지 체류 여건이 이제 갖춰지면 아예 이제 상주해서 계속 작업을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예정을 하고 있다 그래요. 과거에 그 교류협력 협의사무소 같은 경우에 2층에는 남측, 4층에는 북측이 이제 한 10여 명씩 상주를 하면서 주로 경협 관련한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예. 이번에는 몇 명이나 상주하게 될지 이게 사실은 그때보다는 규모가 더 커질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이제 경협 이외에 그럼 어떤 문제들 어떤 업무들을 보게 될 것인지 아직은 좀 깜깜입니다. 예. 이게 좀 합의가 남북한 간에 덜 돼서 그런 건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네네. 좀 궁금하니까 좀 빨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8월 중순 이전에 일단 개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개성공단이 이제 재가동되는 뭐 그런 수순이 이어지겠죠. 네, 이건 이제 대북 제재하고 연관이 돼 있는 문제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특검 이제 수사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드루킹 연이틀 소환해서 이제 조사를 했고요. 공범 서유기도 이제 어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전후로 이 이른바 킹크랩 이걸 이제 활용해서 어느 정도 댓글 조작 작업을 했는지 또 김경수 경남지사가 여기에 관여했는지 여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또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주일대사하고 주 오사카 총영사로 천거했던 도모윤모 두 변호사 또 공범으로 입건을 했습니다. 네네. 특히 특검이 지금 포렌식 수사에 지금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있는데요. 예. 경찰 쪽에서 한 그 포렌식 수사가 조금 좀 미흡하다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다소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 내리고 있다 그러고요. 일부 누락했던 그 자료 중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사이의 관계를 규명할 유의미한 자료도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뭐 사법부에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건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네. 대한변협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다. 법원 행정처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게 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이제 일이긴 한데요. 이제 그 당시 하창우 그러니까 대한변협 회장을 조직적으로 불법 사찰한 그런 이제 정황이 이제 파악이 된 거고, 최근에 이제 법원 행정처가 검찰 쪽에 이 뭐 수사 협조 차원에서 문건을 좀 넘기지 않았습니까? 410건 정도. 거기에 좀 일부 문건이 이제 포함이 돼 있대요.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대한변협 대응 방안 검토, 뭐 이런 식의 이제 자료가 이제 있었다 그러고요. 한 4건 정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이제 검찰 쪽에서 대한변협 측에 추가로 뭐 좀 우리에게 좀 줄만한 그런 자료 좀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해서 대한변협이 지금 이제 협조를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럼 왜 그랬을까인데 2015년 2월 달에 이제 그 하창우 전 그 회장이 이제 취임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재임 기간 동안에 그 당시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를 하고 대법관 정원 증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약간 좀 대법원하고는 좀 다른 그런 정책을 좀 추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뒷조사까지 이렇게 했다는데 압박도 좀 행사를 했고요. 글쎄요. 일종의 괘씸죄에 대한 응징이었나요? 그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게 무슨 과거 무슨 중앙정보부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참 청와대 행정관에게 이렇게 뉴스에 그 스포트라이트가 간 적이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로 탁현민 행정관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탁현민 행정관이 최근에 이제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사실은 굉장히 공개적으로 언론에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첫눈이 오면 놔주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 그래요. 네. 상당히 애틋합니다. 뭐 두 분 사이가 좀 굉장히 수상쩍을 정도로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시적인데 말이죠. 네네. 예, 어제 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밝힌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을에 남북 정상회담 같은 이런 중요한 행사가 있고 하니까 그때만이라도 일을 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만류를 했다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당분간 잔류하겠죠. 이게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는 말은 사실 그
첫눈이 온다고요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요. 그 하얀 첫눈이 오면은 옛말은 아득하게 지워지고 없어지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첫눈 오면 또 모르죠. 정말 내보내 줄지. 네네. 뭐 내년에 벚꽃 필 때 나가라. 예.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연간해고 지금 그 감기 몸살로 해서 이제 그러셨는데 오늘 이제 업무 복귀한다고 해요. 예.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복귀할지 지금 네네. 굉장히 또 언론이 또 관심을 또 의외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에 이제 뭐 약간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 일종의 핑계 삼아 지금 이제 쉬시는 예.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제 청와대 한 관계자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의별 흉흉한 소문도 많던데 내일 네네. 아침에 여러분이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좀 초췌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네. 좀 생각도 드네요. 네, 장마철에 첫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오프닝 멘트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주 52시간 근무 시대가 오늘부터 본격 열렸습니다. 기대와 우려 모두 공존하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자에 대한 당정 간 이견, 산업 현장 혼란 최소화 뭐 이런 것들이 주 52시간 근무가 확실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요. 누구보다도 정치권이 역할이 중요하다. 뭐 이런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몇 차례에 걸쳐서 주 52시간 그 근무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고 그러셨는데요. 네. 한국 갤럽 조사를 보니까요. 정당 지지율에서 창당 이래 정의당이 최고치가 나오셨어요. 아, 네, 그렇게 예, 소식 듣고 있습니다. 네네. 심지어는 뭐 한국당하고도 1%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일단 정당 지지율이 2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뭐 현재 그 수치 자체는 뭐 한일에 대한 냉정한 평가라기보다는 기대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그 개혁 조치에 대해서 밀어줄 건 확실하게 밀어주되, 예. 민생과 관련해서 우리 서민들의 어떤 희망,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단호히 또 차별화된 입장을 내세워서 정부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까지를 해야만 기대치가 현실적 기지로 굳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관련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한국갤럽이 주간 정례 조사 결과고요. 지난 26일에서 28일 4일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율의 무작위 추출해서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의 응답률이 16%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된다는 점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주 52시간 근무시간 관련해서 사실은 정의당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다. 이런 얘기 항상 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예, 뭐 큰 의미가 있지만 또 나름대로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주장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느낌이신지요? 네, 일단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세계 최장 시간의 노동을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국민 건강이라거나 여러 가지 복리후생을 위해서도 이 장시간 노동은 극복돼야 되고요. 예. 그래서 52시간 근무제도 실시는 환영하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임금이 일정하게 이렇게 좀 낮아지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은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감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제도가 갑자기 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가 덜 됐거나 해서 생기는 마찰적 요소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시행과 관련돼서 이 어겼을 때의 어떤 처벌이나 이런 걸 6개월 유예한 것은 좀 유감입니다. 예. 왜냐면 이 제도라는 것은 미리미리 다 잘 살펴서 실시를 해야지. 네네. 일단은 대충 실시하고 실시한다고 해놓고 또 줬다 뺏는 식으로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정부 정책의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네네. 삼가해야 될 대목이다. 네네. 생각됩니다. 뭐 노동시장의 어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그 해석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그러면 미리부터 그걸 감안해서 네네. 그러면 6개월 후로 처음부터 미루든가 해야지. 예. 이미 법원 6개월 전에 통과됐는데 실시 보름 앞두고 갑자기 그걸 또 바꾸면은 네네. 이제 혼란이 온다는 뜻입니다. 예, 그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께서는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연장을 언급을 했어요. 그 네네.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요, 유사한 발언을 하셨고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국회가 정상화되면은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제 제기가 있다면 논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점 역시도 많은 논란 끝에 탄력 근로시간제를 3개월로 정했던 것이거든요. 예. 합의했던 것인데 갑자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또 합의를 바꾸자고 하니까 혼란스럽다는 아까도 지적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걸 검토함에 있어서 당연히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합의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최근에 보면은 개혁 입법 연대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이 부분 연계돼서요. 주 52시간 관련된 여당 쪽의 입장, 탄력기간, 근로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원래 개혁 입법 연대라는 것은 뭐 모든 법을 다 같이 통과시키자는 뜻이 아니라 각 당이 이제 주요하게 밀고 있는 법안 중에서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그 공통분모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특정 법안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첨예하게 이렇게 그 주의주장 다른 그런 법안 같은 경우에는 좀 논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후순위를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그 경제 지표가 썩 그렇게 좋지 않다는 지적이 많고요. 실제로 보면 실업급여 지급액도 뭐 지난 2010년 이후에 가장 그 많은 액수가 지급됐다고 하고요. 이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 그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좀 속도 조절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여러 지표를 통해서 보여지는 경제 상황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속도 조절로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은 큰 어떤 노선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이고. 저는 아직까지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큰 어떤 흐름을 바꿔가면서까지 대응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그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경제 지표가 악화된 거는 박근혜 정부 4년의 후유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한 정권만 탓할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그 20대 국회가 처음 시작될 때 여야가 현재 상황을 진단할 때도 그때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다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심하게 벌어진 격차라 그랬거든요. 이 격차를 갖다가 좁히거나 고치지 않은 채 다른 성장이나 수출이나 어떤 것도 백약의 무효라고 다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이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서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유지되어야 하고 저는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쌓여서 축적돼서 누적된 문제의 발현이지 꼭 어느 정권의 누구만 문제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런 현재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식, 다양한 어떤 정책을 수단을 갖다가 동원해야 되는데 이제 그 초입기에 있다는 것이고 일부 지표가 안 좋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노선 전환을 한 노선 자체를 갖다가 재검토하는 일은 너무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표님 아침에 제가 그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조간신문을 쭉 보니까 어느 한 일간지의 헤드라인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안 하는 국회, 경제는 죽을 지경 이런 식의 제목이 뽑혀 있던데요. 동의하시는지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야를 다 떠나서 제가 바로 그 작년 5월에 청와대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받아서 갔을 때도 대통령 선거 때 5당 대선 후보들이 한 공약 중에 공통되는 부분이 적지 않고 그 공통되는 부분은 국민에게 한 약속이니까 여야를 떠나서 정쟁을 피해서 이걸 갖다 우선 입법 조치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다들 동의하셨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번 정기국회
그 8월 국회라도 제대로 빨리 열어가지고 네네. 열어서 이 문제부터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표님 그 최근에 개혁 입법 연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네.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민주당이 네.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긴 했지만 입법을 위한 과반수 의석은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하기 위한 명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정의당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네, 뭐 개혁입법연대는 참여하는 각 당을 위한 당리당략적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지금 조금 전에도 지적한 것처럼 경제가 지금 힘든데 국회가 하는 일이 없다는 그런 지적처럼 네네. 국민을 위한 연대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그 개혁 입법을 갖다가 되도록이면 공통분모를 갖다가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이걸 함께 추진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 절실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 과반수만 가지고는 사실은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180석 정도의 어떤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라거나 바른미래당에서도 이러한 어떤 흐름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다수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157석에서 플러스 한국당과 미래당까지 설득을 할 경우에 180석까지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설득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개혁입법을 갖다 저지하는 게 당이 있다면 그 당이 과연 국민들한테 살아남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민생을 해결하는 데 절실한 법이라면은 여야가 당론에 얽매이지 말고 뛰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개혁 입법연대의 첫 번째 그 일이 원구성부터 이제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원구성은 지금 뭐 교섭단체들끼리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네네. 뭐 개혁 입법은 사실은 이와는 좀 별개의 어떤 다른 결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원구성은 뭐 여러 당 내부 사정 때문에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대법원 후보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7월 초까지는 국회의장단이라도 우선 뽑아서 인사청문회 등해서 몇 가지 밀린 사안들부터 좀 처리해 나가는 그런 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정의당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를 콕 찍어서 우리는 이것을 맡아보겠다 한다면 어떤 것들을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뭐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 의원총회에서 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하겠는데 현재 대체적인 여론은 정의당이 그동안 활동해온 걸 볼 때 뭐 노동이나 환경이나 이런 쪽에 더 좀 정의당이 우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천들이 많습니다. 네네. 환노위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계신 거라고 보면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최근에 그 국회에서 논란을 빚었던 상여금,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 뭐 주 52시간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 우선 추진을 하시는데 특별히 어느 쪽과 연대를 좀 하셔서 이 부분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뭐 국회에서는 뭐 특정 단체와의 어떤 연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히 노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에도 보면은 노동상권이 중에 그 단체 교섭권이라는 그 항목이 있듯이 노와 사 그리고 정부 관련 당사자들의 어떤 머리를 맞댄 합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합의들이 결여된 제1방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자꾸 부작용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임금을 정하는 것도 그렇고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보안 입법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좀 노사 합의가 그런 이 전국적 차원에서 다시 재개되어서 각계의 의견들이 하나로 수렴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뭐 좀 다르지만 결국에 연결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그 청와대 경제라인을 맡았던 수석 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뭐 경질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앞으로 있을 개각 때 경제 라인이 교체될 수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뭐 현재로서는 일단 정부의 설명은 경제 노선 기조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뭐 좀 속도와 관련된 어떤 좀 문제의식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에 그간의 어떤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꾼 게 아닌가. 예. 더 잘해보기 위해서 바꿨겠지만은. 네네. 예,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어떤 경제 노선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솔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대표님 조금 전에 저희가 그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잠시 좀 마지막에 언급한 사안이기도 했는데 주말에 그 정치권에 그 회자된 얘기여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 그 비서실장은 첫눈이 오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그건 뭐 청와대 당국에서 결정할 문제 본인까지 포함해서인데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지만은 이 새 정부 들어서서 정부 행사, 정부가 주관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과거의 어떤 그런 형식적인 관료적인 그런 모습에서 탈피해서 네네. 좀 그 공공 행사의 새 장을 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겠고요.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주 52시간 근로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모시고요. 질의응답식으로 편안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잠시 광고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근로시간은요, 사전적으로 근로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실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 근로시간이 7월 1일자로, 그러니까 어제부터요, 사실상 오늘부터죠, 300인 이상 기업에 52시간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 이상 일을 하거나 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시작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요.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는지 그리고 정책이 잘 안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거리들을 풀어나가야 하는지 직장갑질 119 법률자문 김유경 노무사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 두 분을 차례로 전화 연결해서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직장인들의 고충 상담을 많이 듣고 있는 곳이죠. 최근 근로시간 관련 문의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직장갑질 119의 법률자문 김유경 노무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노무사님 그 시행 전부터 궁금한 것들 많이 물어왔을 텐데요. 예. 이 근로시간 개념의 혼란 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얘기가 됐었어요. 직장인들이 주로 어떤 궁금증들을 가장 많이 물어오는지요? 예, 아무래도 저희가 그 갑질을 신고받는 곳이다 보니까 네네. 그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접수가 됐는데요. 네네. 큰 틀에서는 두 가지로 좀 사례를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그러니까 시간을 제대로 줄이기보다는 편법을 쓸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많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시간을 줄이기는 해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실제로는 뭐 쓸 수가 없는 휴게 시간을 계약서에 새롭게 넣자고 요구를 예.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퇴근 시간 이후에 불가피하게 연장 근로를 해야 되는데 네네. 회사에서는 아예 셧다운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집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과연 근로시간으로 넣어야 하는지 사실 이런 사례가 가장 많았고요.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력 충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시간만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일일이 따지는 등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가장 좀 대표적인 사례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본급이 너무 낮아서 연장 근로를 많이 해야지만 일정 정도 생계가 유지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예. 이 경우에는 줄어든 시간만큼 아무래도 임금이 삭감될 수가 있어서 네네. 이런 걸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가장 많았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퇴근 후에요.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내릴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려야 되는 거죠? 가장 이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퇴근 후에 뭐 아예 카톡을 금지해야 된다는 법제적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네네. 지금 직장인들이 24시간 근무 체제에 대한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부각이 됐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52시간 체제로 가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고민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가장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돌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언론사에도 이 부분이 가장 이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카톡으로 출퇴근 시간 외에 업무 지시를 내리면 과연 이게
노동시간에 해당되는지 예. 연관된 사실은 명확한 법적 근거랄지 판례는 아직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예. 현장에서는 혼란이 좀 가중이 되고 있는데 네네. 다만 최근에 언론사 중에 하나인 연합뉴스였나요? 내부적으로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아예 정하고요. 예. 이 시간을 벗어난 시간대에 업무 지시를 내리면 그 해당 관리자한테 불이익까지 줄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만들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만들어진 단체 카톡방이라는 게 사적인 대화를 나눈다기보다는 네네. 업무적인 내용을 전달할 용도로 만들어졌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지시가 오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업무가 불가피하게 된다면은 네네. 그 해당 시간은 노동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거에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노사 합의 등을 통해서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분쟁의 소지를 좀 없애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보면 그 회식에 늦은 그 직원한테 그 해당 그 팀장이 회식도 업무의 연장인데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렇게 꾸중을 하니까 그러면 회식 참석하면은 OT 줍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그 웃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웃기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노동부가 그래서 뭐 그 휴일에 단합대회를 간다거나 뭐 그 퇴근에 회식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네네. 근로시간으로 볼 거냐 말 거냐 하도 현장에서는 이제 논쟁이 많으니까 아예 이거 관련한 지침을 내린 사례도 있는데요. 네네. 물론 이제 판례도 그렇고 이제 노동부도 그렇고 이제 이대로 사례가 업무 시간에 해당하느냐는 사용자의 명확한 지시 감독이 있었냐를 판단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문서독으로 아예 참석하라는 강제를 하지 않았어도 직장인들이 보통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 있지 않을까라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안 갈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노동부는 다소 단정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주말에 뭐 단합대회를 간다거나 그다음에 업무 끝나고 뭐 부장님이 회식하자라고 했을 때는 네네.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미치는 영역이라고 폭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예.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현장에서 많이 이제 분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는 뭐 판례나 아니면은 뭐 노동부 지침 등을 통해서 계속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듣기로 하고요. 다음번에 좀 추가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직장갑질 119의 법률자문 김유경 노무사였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요. 노동문제연구소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의 김성희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를 진전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 이게 이제 시행이 됐다 이런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예.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이제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일하는 네네. 초장시간 노동국가죠. 그리고 그 배경에 일주일이 5일이라는 황당한 행정 해석 때문에 네네. 주 68시간까지 올해 기준 노동시간 40시간에 시간의 노동 허용한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는 주 12시간에서 52시간까지 가능해야 되는데 68시간까지도 휴일 노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해서 68시간까지 가능했던 장시간 체제를 정상화시키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정상화를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국가로서의 오명은 지속될 것인데 네네. 이것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흔히 그 워라밸 얘기로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일과 그 일상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다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머라밸 해가지고 머니와 라이프의 밸런스가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쉬는 만큼 그만큼 임금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큰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임금과 시간 중에 선택하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사실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시간의 문제는 꼭 임금의 문제와 얽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둘의 균형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장시간 노동에 익숙해져 있고 장시간 노동에 대한 수당으로 생활비를 벌충했던 그런 구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장시간 노동 시키는 것이
추가 고용하는 것보다 인건비 부담이 적다라고 해서 초장시간 노동이 익숙해졌던 거고, 노동자들도 기본임금은 적고 장시간 노동해야 생활비를 벌충할 수 있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네네. 많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도 마련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딱히 제도로서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대규모 사업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올해 임금 인상률하고 조정해서 뭔가 조정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는 그럴 여지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예. 여기다가 이제 뭐 포괄 임금 제도로 임금 구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최저임금을 맞추는 제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최저임금 획기적 인상을 하는 것과 조화를 이뤄서 이것을 추진한다면 노동시간 측면에서도 양극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임금과 시간 양 측면에서 양극화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제도를 같이 병행해서 효과적으로 쓰면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을 수가 있고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경영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생산성이라는 것은 노동시간 길이와는 반비례합니다. 장시간 노동을 하면 시간당 생산성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이 사실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비용 중심으로의 개념을 보던 것에서 좀 질적 노동 체제로 가는데 부가가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잠재적으로 분명히 있다라는 점은 얘기할 수 있고요. 항상 이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하게 되면 낮은 인건비로 장시간 노동 시키는 그런 기업들만 생존하고 적절한 임금을 주고 적절한 노동 시간을 제공하는 기업들을 오히려 퇴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건강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노동 시간에 대한 체제는 적절하게 이런 단시간 노동이 초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건강한 기업 살리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기업 쪽의 연구원이나 이쪽에서도 그런 점을 더 생각해 봐야 된다. 국민경제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건강한 기업을 육성하는 게 맞고 그러려면 인건비 절감으로 생존하는 기업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그래서 건강한 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이런 장시간 노동 체제를 온전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오히려 기업 쪽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교수님 2004년부터 시행된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기까지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이 52시간 이 근로시간도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요.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지 정착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건 사실 2012년 이명박 정부 때도 하려고 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하려고 하다가 두 번 다 무야되긴 했지만 대선 때 쟁점이기도 했고 이게 황당한 행정 해석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 곧 시행되리라고 예전부터 예견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비정상적인 노동시간 체제를 정상화시키는 사안인 만큼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고려 때문에 너무 장시간 체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행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하고 처벌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요. 이 사안이 과연 그래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런 40시간 법정 노동 시간 단축하고 달리 요거는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는 사안이고 훨씬 더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기업 규모별 단계적 해석은 단계적 도입은 지나치게 시간을 오래 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정착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유예 시간이 있습니다만 당장 내년부터는 이제 처벌이 가능해지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 처벌이나 감독에 대한 논란도 사실은 좀 뜨거운 것 같은데요. 이게 제대로 좀 시행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나 이런 감독에도 손이 모자라는 지경이라서 네네. 노동시간 측면에서의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처벌을 유예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과연 이제까지는 노동시간 측면에서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고 처벌한 적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네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근로감독의 항목 속에 꼭 집어넣고 제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좋은 의지로 보고 싶고요. 그래서 네네. 이런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적절한 근로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들이 오히려 제대로 제공하는 기업들보다 비용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6개월 유예가 과연 그렇게 또 시간을 유예해줘야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지 않나 하는 점도 생각을 해본다면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 시작과 끝이 비교적 분명한 생산업종에는 그런대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겠지만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장시간 노동 체제라는 게 서비스업 운영 시간도 마냥 길어지게 만들었거든요. 예전에 유통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주 1일 휴업이 일반적이었는데 연중무휴로 가고 또 영업시간도 길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이걸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네네. 다른 어떤 시간이 명확하게 측정되지 않는 업무들은 다양한 새로운 혁신적인 노동시간 제도들이 새로운 실험장에 벌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면에서 기준과 제도는 엄격하게 지켜지는 가운데 좀 더 창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시간 구조로 바꿔나가는데 뭔가 좀 새롭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의 노동문제연구소의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네, 2부 마치겠고요. 8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